안녕하세요. 단단한 목사의 김준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지난주 이제 대외관계 마무리 남은 부분이 이제 종묘 병자호란 마치고 있죠. 연결해서 바로 조선의 제도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일관계와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다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외관계 마지막 주제인 종묘 병자호란, 말 그대로 이제 호란 여진족들이 일으키는 있죠. 두 개의 난을 갖다가 정리하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이제 임진왜란 바로 이제 직후라고 보시면 돼요.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 거치고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한 10년 정도 더 살거든요. 그러다 이제 인조 죽고 나서 광해군이 왕이 되는 거예요. 요 상황에서 이제 임진왜란 이후 영향으로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후금이 성장한다고 했어요. 우리와 명나라가 쇠퇴하면서 우리와 명나라 사이에 끼어있던 여진족이 있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마련되고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서 누르하치라는 여진족의 영웅이 등장해서 여진족을 통합해서 후금을 갖다가 건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후금에 대해서 광해군은 있죠. 광해군은 아주 현명하게 중립 외교 정책을 펼쳐가지고 전쟁을 갖다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조반정이라는 게 인조반정이 일어나면서 광해군이 이제 끌려 내려오고 인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조와 같이 정치를 이끌었던 서인, 남인 요런 애들이 있죠. 요런 애들의 외교 노선은 중립 외교로 갖다 찬성했다, 반대했다? 반대했어요. 중립 외교는 북인과 광해군의 외교 노선이에요. 근데 얘들은 그러니까 숙명 보훈 사상 해가지고 친명 배금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거예요. 광해군 때 중립 외교로 갖다가 접고. 그러면서 이제 필연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여진족한테 이제 우리가 맞게 되는 겁니다. 두 번 이제 맞는 거예요. 한 번이 이제 정묘호란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크게 맞는 게 병자호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숙명보훈사상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우리를 도와줬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있죠. 보훈, 은혜를 갚는다. 그리고 이제 명을 숭배한다. 이런 의미예요. 복수설치라는 말을 이제 곧 배우게 될 거예요. 복수설치. 이것도 이제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숙명보훈,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후 우리를 갖다 도와준 명을 갖다 숭배하는 이런 사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묘는 시험에 잘 나오진 않는데 관제묘, 동묘가 중국의 관우 장비 유비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관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관우를 갖다가 관우한테 제사를 짓는 사당으로서 요것도 숙명보훈 사상의 일환이고요. 요거보다 중요하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는 만동묘와 대보단이에요. 이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만동묘는 숙종 때 있죠. 송시열 아시죠? 송시열이 언제 죽는 거예요? 무슨 사건 때? 황국 때 죽지 않습니까? 기사왕국 때 송시열이 죽으면서 유언으로 있죠. 제자한테, 야, 내가 죽으면 이제 앞으로 명나라 황제한테는 누가 제사 지내냐면서 명나라가 망한 상태거든요. 명나라 황제에게 제사 지낼 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송시열이 자기 유언으로 써 있죠. 제자한테 명나라 황제에게 제사를 지내는 만동묘라는 있죠. 사당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게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치된 장소를 보면 있죠. 충북 괴산 화양동. 자세히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게 어디냐면 있죠. 송시열의 고향이에요. 송시열의 고향. 송시열을 모시는 서원 이름이 화양동 서원입니다. 화양동 서원. 그래 이제 송시열 집 있는데 만동묘라는 명나라 황제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대보단도 같은 맥락이에요. 만동묘랑 기본적인 성격은 똑같고 있죠. 하지만 설치된 장소가 다릅니다.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울 창덕궁으로 되어 있어요. 서울 창덕궁. 두 개를 갖다 친구인데 있는 장소가 다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면 돼요. 만동묘가 이제 더 중요하게 납니다. 자, 이제 이런 숙명보훈 사상, 요게 이제 원인이 돼서 적극적인 뭐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친명 배금 정책이 원인이 돼서 두 차례 안 해도 되는 전쟁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병자호란 한번 보시죠. 병자호란. 일본 배경부터 보시면 홍타이지 집권, 홍태조라고도 부릅니다. 홍태조. 요즘은 이제 중국
그 원어 발음을 갖다 많이 씁니다. 옛날에는 뭐 우리말, 우리식 발음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이제 중국 원어 발음을 많이 쓰죠. 홍타이지, 홍태조입니다. 누르하체 이제 아들이죠. 그 누르하체 밑에 이제 똘똘한 아들이 이제 등장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누르하체 죽고 나서 있죠. 여진족으로 갖다 더 성장을 갖다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황에서 조선에서는 있죠. 전쟁의 빌미들을 갖다 제공하게 되는 거예요. 니은번 보시면 명의 장군 모문영이 평안도 주둔을 지원. 그러니까 이제 조선에서 명나라 장군, 명나라는 여진족과 적대 관계거든요. 그 명나라 장군이 주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 거예요. 일명 가도 사건. 근데 이거는 조금 정확하게 하자면 모문영이 평안도 가도에 주둔을 한 거는 있죠. 원래 광해군 때부터예요. 광해군 때. 근데 광해군 때는 광해군이 외교로 갖다 요령 있게 정말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명나라 장군 평안도 주둔이 문제시되기 시작하는 게 이제 인조가 왕이 되고 나서부터예요. 인조가 왕이 되고 나서부터 홍타이지가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아니 왜 너네 나라에 우리 적국인 명나라 병사들이 주둔하고 있냐 하면서 이게 하나의 전쟁 빌미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괄의 잔당이 후금의 조선 정벌을 요구하였다. 요거는 지금 53페이지 있죠. 정묘란 위에 파란 글씨로 관련되어 있죠. 이괄의 난 읽어보십시오. 인조반정 이후 농공행상에 불만을 품은 이괄이 일으킨 한. 이괄은 인조반정에 아주 공을 많이 세운 무신이에요. 근데 반정 이후에 이괄이 있죠. 그 공을 갖다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한 겁니다. 2등공신으로 책봉되는 거예요. 1등공신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이괄이 불만을 가지게 되고 있죠. 이 투덜대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괄에게 인조가 역모를 갖다 씌우는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괄이 그냥 죽을 수 없다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괄의 난이 나름대로 초반에는 잘 나가요. 이괄이 한양까지도 점령합니다. 한양 도성까지도. 근데 피난하는 도망가는 인조로 갔다 있죠. 이괄이 좀 소홀히 돼 있어요. 소홀히. 공주로 이제 인조가 피난을 갔는데 이걸 잡을 수도 있었는데 그냥 한양을 갖다 차지한 것 자체에 이제 만족하고 있죠. 거기서 이제 머물러 버렸던 거예요. 공주에서 남쪽에 있는 병력들을 갖다가 다시 이제 정비해가지고 인조가 이제 반격을 하고 결국 이괄의 난이 실패하게 됩니다. 이괄이 죽게 되고 있죠. 이괄의 잔당들, 부하들이 이제 갈 데가 없어지니까 어디로 갔냐면 후금 있죠. 북방의 후금에 가서 투항을 한 거예요. 투항을 하면서 얘가 이제 고자질한 거예요. 원래 조선에는 광해군이라는 너네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왕이 있었는데 얘가 너네랑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조선에서 인조란 사람이 반정을 일으켰다. 그러면서 이제 일러 바친 거예요. 그게 이제 결국 원인이 돼가지고 후금이 이제 침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침입 이후에 우리의 항전 모습, 우리가 이제 북방의 대군을 막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북방 민족들은 주로 기마 민족이거든요. 육지에서는 솔직히 상대할 수 있는 병력들이 없어요, 우리한테. 우리가 이제 얘들을 갖다 막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은, 두 가지 전제 조건은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 앞에 계속 얘기했죠. 강동육주 있죠. 그 강동육주라는 천의 요소 있죠. 그 거점을 갖다 한 곳 확보로 하는 거예요. 거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얘들이 이제 그 거점을 갖다 함락시키지 못하면 결국 우회해가지고 삥 둘러가지고 수도로 내려올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거점에서 이제 보급로를 차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얘들이 내려와서 있죠. 한성, 도성을 갖다가 왕을 쉽게 잡을 수 있으면 안 돼요. 왕이 시간을 갖다 끌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전제라는 거는 하나는 거점 확보, 강동육주에, 두 번째는 왕이 시간을 끌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마민족들이 육지에서 전쟁에 하도 능하기 때문에 있죠. 그 한양, 서울에서는 시간을 끌기가 어렵습니다. 어디서 시간 끌 수 있어요? 우리 기마병들한테. 강화도가 이제 아무래도 섬이다 보니까 애들이 해전이 약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시간을 끌 수 있는 겁니다. 정묘란 때 그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다 충족이 됐던 거예요. 인조는 강화도로 피신을 했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의병들, 정봉수라든지 이립 같은 용병들이 용골산성, 이립은 의주에서 있죠. 의주에서 거점을 갖다 지켜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있죠. 누구예요? 그러니까 금나라 후금 애들은 있죠. 밑으로 내려오긴 했는데 결국 이제 전에도 이제 완벽한 승리를 갖다 거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형제관계 만족하고 있죠. 조공을 바친다는 조건, 요것만 단순히 얻고 되돌아가는 전쟁, 큰 전쟁이 아니에요. 정묘호란. 시험에 어렵게 나오면 이런 것들 연결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지금 시험 문제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나오냐면 인조가 강화도 피신, 나중에 이제 병자호란 때는 강화도 피신을 못 하거든요. 그게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정봉수 이립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립이라는 사람이 정묘호란 때 활동하였다. 나중에 그 병자호란 때 활동하는 거는 그 임경업이에요. 임경업. 이런 사람들을 갖다 비교해서 바꿔서 문제가 나오는 정도입니다. 근데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요렇게 연결하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자, 다음에 이제 병자호란 가겠습니다. 이게 원래 우리가 이제 청에 이제 조공을 바치고 있죠. 형제 관계를 갖다가 맺는다. 이런 조건으로 강화가 이루어졌는데 요 후금이 짧은 시간에 더 성장을 해버린 거예요. 더 성장을 해서 홍태조 있지 않습니까? 얘가 청을 갖다 건국해 버리는 거예요. 후금이 황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을 청으로 바꾸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있죠. 이 상태에서 청이 이제 새로운 요구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야, 우리가 이제는 황제국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네랑 형제관계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군신관계로 다시 관계를 갖다 정립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청이 군신관계를 갖다 요구하게 되다 보니까 조선에는 자존심이 팍 상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있죠. 주전론, 싸움을 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남한산성 영화 보셨어요? 봤다고 했어요? 안 보셨어요? 그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두 명이 최명길이랑 김상원이에요. 최명길이랑 김상원. 대부분은 김상원이에요. 그러니까 99%가 김상원처럼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싸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다 죽는 한이 있어도 있죠. 싸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에 대한 의리도 지켜야 되고 우리가 오랑캐들을 주군으로 모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명분에서 대부분이 이제 김상원처럼 있죠. 주전론을 갖다 주장하게 됩니다. 근데 딱 하나 좀 특이한 애가 이제 최명길이라는 애가 있어요. 얘가 이제 현실적으로 보니까 절대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리고 싸우면 우리가 이제 자존심을 지키자고 싸우면 실제로 이제 피해를 보는 건 누구예요? 백성들이 피해를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반대를 하고. 근데 결국 얘들이 대다수지 않습니까? 일단 전쟁이 시작되고 있죠.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싸워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얘들을 갖다 막으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된다고 했죠. 그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병자호란 때는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충족이 됩니다. 청은 백마산성 임경업을 우회하여 속공하였다. 요게 바로 강동육주 일대에 있는 성이거든요.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충족이 되는데 두 번째 전제 조건, 왕이 안전한 곳으로 강화도로 피신을 해야 되죠. 근데 그게 충족이 안 된 거예요. 얘들이 되게 빠르게 내려온 거예요. 빠르게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있죠. 강화도로 제대로 피신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병력이 분열됩니다. 최악의 케이스죠. 최악의 케이스. 왕실과 주력 부대는 있죠. 강화도로 피신을 했어요. 근데 왕이랑 정말 중요한 세자 있지 않습니까? 왕세자는 강화도로 피신을 못하고 남한산성으로 빠진 거예요. 남한산성. 서울을 지키는 남쪽에 있죠. 서울 바로 남쪽에 있는 산성이요. 그러니까 아예 전부 이쪽으로 오든지 아니면 아예 전부 이쪽으로 가든지 이랬으면 좋았는데 병력이 분산돼가지고 일부는 강화도, 일부는 지금 남한산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조와 소현세자가 기병들을 갖다 상대하기 힘든 육지의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하게 된 겁니다. 결국 이제 결과는 뻔하죠. 그러니까 각계격파 당하는 거예요. 강화도 점령당하고 있죠. 동시에 이제 삼전도에서 왕이 굴욕 쪽으로 이제 항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건을 우리는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부릅니다. 5천년 우리나라 역사상 있죠. 가장 굴욕적으로 우리 임금이 다른 나라 왕에게 항복을 한 사건이에요. 3번 직접 절을 하고 있죠. 9번 머리를 갖다 조아리면서 주인으로 모실 거를 맹세했었죠. 그게 이제 삼전도의 굴욕이에요. 지금 송파 나루 있지 않습니까? 그 나루터 가면 삼전도라는 삼전도 비석이 있어요. 지금은 송파 나루터 없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송파 나루터 그쪽에 가면 삼전도 비가 아직까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쟁에 패배하면서 소현세자라든지 강경파 있죠. 요런 인물들, 그리고 이제 백성들 한 22여만 명,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청나라의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조선은 복수 설치를 외치게 되죠. 이거 어렵게 보지 마세요. 그냥 복수하겠다고 설쳤다. 똑같은 의미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면 김상환이 되게 멋있긴, 아니, 나름대로는 이제 좀 어리석은 선택을 했지만 나름대로는 좀 책임질 줄 아는 멋있는 사람으로 나와요. 나와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김상환이 자결하거든요. 자결하는 이렇게 그러니까 할복을 하는 모습을 갖다 이렇게 그려놨는데 다 구라예요. 그러니까 실제 제가 찾아보니까 김상환이 아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조선에서 이제 권력을 갖다 누리면서. 그러니까 우리 서인들 같은 경우가 병자호란이라든지 정묘호란 때 정치적 책임을 졌어요, 안 졌어요? 안 졌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못된 정치적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라가 몇 번이나 치르지 않아도 되는 전쟁들을 갖다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서인들은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어총수라해서 세계의 자기와 관련된 군대들을 갖다 만들어서 자기의 정치적 기반을 갖다 더 강화했던 게 서인입니다. 김상원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실제로 정치적 책임을 이제 최명길 같은 사람들이 지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수습 같은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관직에서 밀려나가지고 있죠. 밀려나가지고 이렇게 이런 모습들, 귀양가고 밀려나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사가 이제 크게 이제 정의롭게 이렇게 순리대로 흘러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역사뿐만이 아니라 어떤 나라의 역사를 봐도 그렇지만. 자, 이 지도로 한번 보십시오. 자, 이 지도가 이제 크게 이거를 갖다 임진왜란이랑 구별해서 문제가 나온다면 되게 쉬운 문제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보통 그렇게 안 나옵니다. 학생들이 이제 성적을 깎아야 되니까 문제 난이도를 높이려면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구별해서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 선들, 빨간 선이나 파란 선을 하나 주고 있죠. 요거 무슨 전쟁이냐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걸 구별할지 알아야 됩니다. 자, 임경업 백만산성 항쟁, 요거는 무슨 전쟁이랑 관련돼 있어요? 병자호란. 그 다음에 정봉수 이립의 의병, 정묘호란, 이런 식으로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홍명구의 항전은 솔직히 안 중요해요. 교과서에 나와있어 정리해놨는데 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상용 순절, 강화도에서 순절했죠. 무슨 사건? 강화도에서. 자, 병력이 강화도와 남한산성으로 분산돼서 있죠. 강화도에 있던 주력 부대가 이제 함락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병자호란이에요. 그러니까 빨간 선, 남한산성과 강화도로 이렇게 분산되는 거 있죠. 분산되는 거는 지금 병자호란, 요렇게 이제 구별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 소현세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좀 심화 주제긴 한데 정리를 한번 해보죠. 소현세자는 인조의 맏아들, 인조 대신에 있죠. 인조 대신에 청나라의 포로, 인질로 이제 잡혀가는 인물이 소현세자예요. 근데 요 인물이 잡혀간 다음에 있지 않습니까? 좀 특이한 행보를, 특이한 길을 갖다 걷게 됩니다. 원래 이제 동생인 복림대군, 나중에 효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경파 주존론자들, 요런 사람들이랑 수만 명의 백성과 이제 같이 인질로 끌려가는데, 얘가 끌려간 다음에 뭔가 좀 깨어나기 시작해요. 처음에 이제 청나라 사람들, 우리 조선은 순 짐승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끌려가서 청나라 사람들이랑 같이 살아보니까 있죠. 청의 문물들, 문화들이 우리보다 이제 더 발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소현세자가 이제 생각이 좀 바뀌게 됩니다. 심량이라는 곳에 머물거든요. 심량이 어디냐면 지금 요동 일대, 요령 일대를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쪽에 이제 머물면서 조선과 청가의 외교 업무도 담당을 했고, 동시에 이제 이 청나라의 문물들을 갖다 보면서 청의 발달된 상업이라든지 여러 이제 문명들을 갖다 보면서 생각이 바뀌어 가지고 있죠. 외교 업무만 했던 게 아니라 조선의 포로를 갖다 환속하기 위해서 상업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상업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손을 대게 돼요. 근데 이제 유교적 사회에서 상업은 되게 천한 사람들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농민들보다도 천한 게 상민들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조선 인조라든지 조선의 주류들한테 눈밖에 나게 되는 게 바로 소현세자예요. 나중에 이제 얘가 이제 청에서 이제 생각이 깨어나가지고 깬 다음에 다시 조선으로 돌아오거든요. 근데 이 돌아온 소현세자를 갖다 인조라든지 조선의 주류들은 환영을 했을까요? 아니면 구박을 했을까요?
구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생각이 전혀 다른 거예요. 소현세자가 들어올 때 싸들고 온 게 청나라에 발달된 문물들 있지 않습니까? 자명종이라든지 망원경이라든지 조선에서는 보기 어려운 이런 문물들을 갖다 싸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청으로부터 일단은 좀 배워야 될 게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조가 짜증이 나가지고 벼로로 아들 머리를 갖다 쳐버리게 됩니다. 이제 결국 이제 그 사건 이후에 소현세자가 완전히 인조한테 눈밖에 나게 되고 있죠. 갑작스러운 죽음을 갖다 맞이하게 돼요. 몸에 일곱 개의 구멍에서 검은 피를 갖다 흘리면서 죽게 됩니다. 아마 이제 독사를 당했는데 인조가 관련됐을 확률이 높아요. 비운의 이제 왕세자죠, 소현세자. 이 사람은 이제 보시면 뭐 외교 업무, 그 다음에 포로 환송 문제, 그리고 이제 돌아오기 전에 북경에서 아담 샬이라는 독일인 신부 있지 않습니까? 신부랑도 만나가지고 서구의 근대 문물들 이런 것들을 갖다 배워오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전부 시험에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조선의 대외관계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 정리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문제 하나 풀고 있죠. 문제 하나 풀고 다음 넘어가죠. 기본 가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슨 전쟁이에요? 자, 보니까 이제 두 갈래 길로 빠지고 있죠. 두 갈래 길로 강화도와 남한산성으로 빠지고 있죠. 그러면 이제 바로 병자호란이 되는 겁니다. 사군육진이 설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죠. 사군육진은 조선 초조 세종대왕 때, 그 다음에 정봉수와 이립이 의병장으로 활동하였다. 이게 난이도가 좀 높아요. 만약에 두 개의 선지가 전혀 있지 않습니까? 병자호란과 관련 없는 게 있다면, 병자호란과 관련 없는 저 뭐 고려라든지 조선전기, 조선 후기 게 있다면 이게 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그 다음에 이제 외적의 침입에 맞서 강화도 천도가 단행되었다. 천도랑 잠시 옮기는 거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뭐예요? 그러니까 정묘호란 때 잠시 그러니까 인조가 강화도로 피신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천도로 안 부릅니다. 천도는 수도로 갖다 옮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병자호란 때도 그렇고 정묘호란 때도 그렇고 강화도 천도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요건 어느 시대? 고려 때 대몽왕정기에 관한 설명입니다. 군신관계를 맺는 조건으로 강화가 이루어졌다. 요게 맞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결국 맞는 내용입니다. 우리 근데 후금 말고 금가의 관계 기억나십니까? 고려 때 금가의 관계. 금가 4대 관계를 할 때는 군신관계로 4대 관계를 맺었을까요? 아니면 형제관계로 4대 관계를 맺었을까요? 형제? 금가의 4대 관계도 원래 형제관계 거쳐가지고 군신관계로 발전해 가게 돼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자겸 때 맺은 4대 관계가 시험에 나오거든요. 이자겸 때 맺은 4대 관계는 군신관계예요, 군신관계. 자, 다음에 이제 조선 제도사 쪽으로 넘어가 보죠. 조선 제도사. 정치사의 이제 마지막 주제죠. 제도사는 이제 중앙의 이제 정치 조직, 그 다음에 이제 지방 행정 구역, 그 다음에 뭐 원래는 군사 제도와 관련된 내용이 바로 나오는데 조선에는 좀 특이하게 향촌의 세력구도라는 특수제가 하나 더 끼어 있어요. 고려라든지 우리 통일신라라든지 신라에서는 이런 거 본 적 없거든요. 근데 이제 조선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왜? 고려라든지 통일신라 같은 경우는 지방의 세력구도가 되게 단순해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어떤 갈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안 나오는데 조선에서는 향촌 사회가 되게 좀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특이한 주제가 하나 등장한다는 거, 이 내용을 제도사에서 지방행정조직 뒤에 바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중앙의 행정기구, 중앙의 정치기구. 자, 중앙정치 조직을 갖다 우리가 분석을 할 때는 있죠. 먼저 정책결정기구와 정책집행기구를 구별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구별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정책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조선에서는 신하들의 집합체인 의정부라는 기구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왕이라는 사람. 요 둘이가 이제 경쟁을 해가지고 국가의 주요 정책을 갖다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있죠. 어느 한쪽으로 힘이 몰리지 않고 균형자 역할을 갖다 해주는 3사 언론기관, 사관원, 사헌부, 홍문관, 이런 기구들이 이제 중앙에서 균형추 역할을 갖다 수행을 했고요. 자, 의정부 가볍게 한번 정의를 해보면 조선시대 최고의 정무기구, 삼정승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서
그 의정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삼의정, 이 정승을 갖다 의정이라 불렀거든요.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기억나시죠? 세 명의 의정인 정승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서 의정부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제 삼정승만 참여했던 건 아니고 삼정승 밑에 있던 사람들도 갔어요. 그러니까 근데 주로 이제 삼정승 중심으로 되어 있다. 이 삼정승이 이제 정일품들이에요. 정일품들. 그리고 이제 왕 밑에 승정원, 의금부라는 기구들이 새롭게 생깁니다. 고려 때는 없었던 있죠. 새로운 기구들이 생기는 거예요. 고려 때는 승정원이 아니라 승선이라 해가지고 추밀원에 있죠. 추밀원, 중추원, 추밀원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중추원에 승선이라는 애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얘들이랑 똑같은 성격을 가진 애들이 왕 직속기구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승정원. 받들 승자 써가지고 왕의 비서기구 역할, 왕명 출납을 갖다 하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의금부는 왕 직속의 사법기구. 정리된 내용 볼까요? 승정원은 왕명 출납, 그 다음에 의금부는 왕 직속의 사법기구. 그리고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있죠. 여러분 시험에서는 이런 내용이 조금 나오기 어려운데 문제가 이제 어렵게 나오면 이 기구들의 수장들 있지 않습니까? 수장들까지 나올 수 있어요. 승정원은 도승지. 정산품은 외우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상황에서는.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경찰이라든지 있죠. 공무원 시험, 공무원 어려운 시험까지 준비를 하신다면 요 정산품 요런 내용까지 급을 갖다 외워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이제 좀 쉬운 시험, 예를 들어서 뭐요 그러니까 계리직 같은 거 준비하신다면 정산품까지는 5번입니다. 그리고 의금부는 판사예요. 판사. 고려의 그러니까 육부 있지 않습니까? 육부의 수장들이 판사였어요. 조선의 육조에서는 수장들이 누굴까요? 판서입니다. 판서. 그 고려 육부 수장과 이름이 똑같은 애 있죠. 판사를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승정원에서 도승지 말고 알아야 될 사람이 주소라는 단어도 시험 선지에 이제 등장한 적이 있어요. 뭐 핵심 단어는 아닌데 알아주시면 좋아요. 승정원 일기 쓰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왕이 이제 무슨 일을 했나, 요 이제 꼼꼼하게 이렇게 기록하는 인물 주소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금부는 왕직 속의 사법기구로 해서 아무 뭐 좀도둑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범죄를 갖다 관할하지는 않겠죠. 영모라든지 강상죄 같은 중요한 범죄들을 다루었던 게 의금부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조선의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우리 살펴봤고요. 다음에 이제 이렇게 결정된 정책들이 어떻게 집행되는가 그 내용을 살펴봐야 되죠. 6조에서 집행을 하는 거예요. 고래는 6부였죠. 요 두 개를 갖다 구별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호, 예병, 형공 6조가 조선에 있죠. 조선에 이제 그 실무들을 갖다 담당을 했던 겁니다. 국가의 업무를 크게 6개 파트로 나눠가지고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이호, 예병, 형공은 고려 때 이미 설명을 했으니까 다시 설명하지 않습니다. 고려와 차이점은 순서가 조금 바뀌어 있다고 했어요. 고려는 이병, 호형, 예공이죠. 그러니까. 근데 조선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고려 거는 정확하게 외우지 마세요. 조선계 기본이에요. 당나라 체제 기본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고려는 있죠. 병자가 요 앞으로 빠졌다. 두 번째로 빠졌다. 요까지만 기억을 하세요. 여기까지만 기억을 하세요. 예자가 좀 뒤로 빠진 거 요것도 특징인데 요거는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병자가 두 번째다. 요 두 개만 알아가지고 이호 나오면은 조선이고 이병 나오면은 고려다. 요 정도까지 구별할 줄 아시면 돼요. 자, 다음에 요 6조로 갖다가 이제 직접적으로 누가 관할하냐에 따라 누구 힘이 세지냐가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왕이 직접 관할하면 왕의 힘이 세지죠. 그 시스템을 6조 직계제. 그 다음에 신하들의 단체인 의정부가 관할하게 되면 신권이 강해져요. 그 시스템을 갖다 의정부 서사제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초기에 이제 태조 이성계 때는 의정부 서사제에 가까워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태종 때는 무슨 시스템으로? 6조 직계제. 세종 때는 의정부 서사제. 의정부 서사제란 이름이 실제로 이제 언급이 된 거는 세종 때예요. 그러다가 또 세조 때는 6조 직계제. 그리고 성종 이후 때는 이제 아무 소리 없이 있죠. 그냥 은근슬쩍 의정부 서사제와 비슷한 형태로 나중에 정착되어 갑니다. 국초의 나라의 시스템을 갖다 갖추어가는 과정에서 신권과 왕권이 이제 경쟁하는 이런 모습을 갖다 암묵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조의 소감은 있는데 요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부 다 이걸 갖다 외우겠다. 그러면 시간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있죠. 중요한 것들만 좀 체크를 한번 해보죠. 지금도 그래요. 중앙부서 밑에 보면 산하단체라 해가지고 우리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단체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 행정안전부라든지 뭐 이런 단체 좀 크게 느껴지죠. 실제로 가서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 광화문 정부 1청사에 그러니까 16층이었나 14층이었나 한 층이 행정안전부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이게 하는 일도 되게 많고 실제로 그 행정안전부에 소속된 공무원들은 꽤 많아요. 그러니까 산하단체들이 있는 거예요. 산하단체들 국가 뭐지 그러니까 과학수사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별의별 거 이상한 단체들이 막 다 적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속암은 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죠. 중앙부서에 속해 있는 여러 부서들. 2부에서는 뭐 사옹원, 식사라든지 그릇이라든지 음식 먹는 것과 관련된 일을 담당하는 사원이 있습니다. 내수사는 우리 이미 들어보셨죠? 내수사는 뭐 하는 곳이에요? 왕실의 재정을 담당하는 기구로서 누가 만들었습니까? 세조가 만들었죠. 세조가 만든 기구, 내수사. 다음에 이제 상세원은 옥새와 마패 같은 뭐예요? 신분증 비슷한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갖다 관리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내시부는 뭔지 딱 보니까 알겠죠? 평시서도 여러분 이미 알고 있어요. 요게 이제 경시서가 나중에 평시서로 이름을 바꾼다고 했죠. 그 다음에 양형고도 알고 있어요. 양형고 뭐 하는 거예요? 장학제다. 고려에 있었지만 조선에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부에서 하는 일이 은근 많아요. 예자란 단어가 질서라는 단어를 뜻하기 때문에 웬만한 부서, 그러니까 요 6조에 있죠. 어디 넣을지 막 고민되는 거,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예부로 넣었습니다. 예부. 그래서 이제 예부가 되게 많습니다. 뭐, 통내부는 의뢰 담당하는 곳, 통내원. 그 다음에 우리 알고 있는 홍문관이라든지 뭐 예무관, 성균관, 뭐 춘추관, 이런 것들 전부 예부에 속해 있어요. 승무원, 교소관. 우리가 들어본 어지간한 것들 있죠. 어지간한 것들. 그 의료까지도 전부 예부에서 담당하더라고요. 요건 약간 뜻밖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지간한, 그러니까 어디에다 넣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 있죠. 그런 애들은 전부 예부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부로. 나머지는 쉬워요. 병조는 이제 5위. 그 다음에 이제 형조는 장내원이 형조에 속해 있습니다.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공부에는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가볍게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조선의 주요 문안기구들. 문안기구는 문신들이 근무하던, 엘리트 문신들이 이제 근무하던 기구들이에요. 조선의 이제 춘추관은 역사서 편찬가 보관하던 곳. 이거는 뭐 고려랑 똑같으니까 너무 쉽죠. 그리고 이제 춘추관에 수장이 있죠. 영사라고 부르는데 영사는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보통 영의정이 있죠. 영의정이 이제 영사로 겸임을 했습니다. 조선시대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인사행정의 특징 중에 하나가 겸임제가 발달했다는 거예요. 겸임제. 한 사람이 이제 여러 자리에 앉는 거예요. 겸임제. 고려도 그렇습니다. 고려도 비슷해요. 근데 좀 차이 나는 나라가 어디냐면 신라예요. 통일신라. 신라는 있죠. 겸임제가 발달하기보다 반대로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관직에 여러 명이 앉는 이런 특이한 경우로 갖다 보여줘요. 신라는. 근데 이제 고려라든지 조선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반대인 이제 겸임제가 발달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예문관은 왕의 교서를 갖다가 작성하는 곳이에요. 다음에 이제 승문원은 외교문서를 담당하는 곳이에요. 고려 한번 떠올려 봅시다. 고려에 이것과 비슷한 기구가 하나 있었어요. 무슨 기구? 고려? 헷갈리죠? 한림원이라고 있습니다. 한림원. 한림원이 왕의 교서와 외교문서를 같이 작성했어요. 고려 때는. 거기다 플러스 있죠. 고려 때는 한림원이 교서, 외교문서 플러스 경연까지 담당을 했습니다. 경연까지. 조선에서는 경연 어디서 담당했어요? 홍문관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부서가 할 일을 조선에서는 한림원 하나가 다 했던 거예요. 이제 고려의 한림원이 조선으로 오면 분화가 된다. 이렇게 이제 잘 정리를 해 주십시오.
요거는 이제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난이도가 좀 있긴 한데 여러분 이제 결국엔 정리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이제 교소관, 궁중의 인쇄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로서 있죠. 기구입니다. 교소관. 원래 태종 때 주자소, 지읒 기억나시죠? 주자소, 조지서. 그 중에서 이제 주자소도 나중에 교소관으로 이렇게 흡수되는 모습을 갖다 보여줍니다. 다음에 상서원은 옥세를 담당했던 기구입니다. 옥세를 담당했던 기구. 수장은 도승지가 겸직,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고 있죠. 그 다음에 예문관 수장은 뭐 영사와 대제학, 이것도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법기구 보십시오. 요거 은근 중요하니까 잘 챙겨주십시오. 조선에 이제 사법 기능을 했던 기구는 어떤 데가 있는가? 몇 군데가 있어요. 일단 이제 한성부는 지금의 서울시청인데 서울과 관련된 데 있죠. 한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정, 치안, 그리고 기본적인 사법 업무까지 맡았던 게 한성부입니다. 판윤이 수장, 판윤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금으로 치면 서울시장이에요. 서울시장. 그리고 포도청은 지금으로 치면 경찰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찰청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포도청이 경찰서고, 그 다음에 포도대장이 이제 경찰청장. 일반인의 범죄를 갖다 관할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장례원도 이거 은근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노비와 산송을 담당하는 기구예요. 원래는 조선전기에 노비 담당하는 기구였고 이게 나름대로 조직 규모가 있거든요. 근데 얘들이 나중에 조선 후기 가면 노비 소송이 이제 쇠퇴하게 돼요. 노비의 사람들이 별로 관심 없어지면서 노비 소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애들이 이제 조직 규모는 있는데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지다 보니까 얘들이 나중 가면 있죠. 조선 후기에 유행하는 산송, 묘지 소송, 명당자리 소송까지도 담당하게 됩니다. 형조 밑에 있었던 기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선 전기에 있죠. 조선의 이제 기본적인 중앙행정 조직, 중앙의 정치 조직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기구들 중에 원래 조선 전기는 의정부와 육조를 중심으로 중앙이 돌아갔습니다. 근데 조선의 중기를 갖다 거치면서 있죠. 의정부 육조를 갖다 눌러버리는 괴물 같은 기구가 하나 새롭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 기구가 이제 비변사입니다. 그 비변사가 이제 어떻게 형성이 되고 구성이 어떻게 돼 있고 뭐 어떤 일들을 담당했는지 그리고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내용들을 차근차근 정리해 보도록 하죠. 비변사 형성과 관련해서는 사료가 이제 2개 나와 있어요. 충종 때거든요. 충종 때 어떤 사료는 여진족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처음 설치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어떤 사료에는 삼포회란을 계기로 임시기구로서 처음 설치되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둘 다 맞는 걸로 나와요. 둘 다 맞는 거. 그러니까 충종 때쯤 북방과 남쪽에 있죠. 나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난리들을 대비해가지고 처음에 임시기구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삼포열한 때 임시기구로 설치되고 여진족 때문에 설치됐다고 해 틀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을묘외번 때 상설기구가 됩니다. 우리 삼포를 묘지로 만들었다. 암기공식 기억나시죠? 그 이제 삼포 때 임시기구, 을묘 때 상설기구와 그 다음에 임진왜란 이후에 의정부를 대신하는 있죠. 의정부를 대신하는 정책 군사를 총괄하는 국정 최고기구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원래 의정부는 정무와 관련된 내용만을 결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비변사는 무송기구예요. 군무까지도 같이 담당을 해요. 그 다음에 비변사가 또 하나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얘는 재량권이 강해요. 여러분 재량권이 무슨 말인지 알고 계세요? 재량권?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요. 지 마음대로. 그러니까 왕한테 허락 안 받고 있죠. 긴급한 상황에서는 즈네 마음대로 결정을 해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기능. 그게 바로 재량권이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 의사를 갖다가 집행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다 재량권이라고 합니다. 전쟁을 대비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긴급한 상황에서 하나하나 다 허락받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게 비변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막강한 기구인 비변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주인공은 도제조예요. 도제조 플러스 제조까지입니다. 제조란 이름 붙은 애들이 있죠. 얘들이 주인공이에요.
도제조는 전현직 정승입니다. 정일품 관료. 그러니까 전직이라든지 현직 정일품 정승들. 그 다음에 제조는 있죠. 공조를 제외한 5조 판서. 아니 6조에서 왜 공조는 뺐습니까? 공조 조금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지금 이 전통이 지금으로 지금 우리 조금 연결되고 있어요. 기술직이 약간 공무원 내에서 있죠. 천시라고 하기는 그런데 승진 같은 게 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기술직을 갖다 천시하는 이런 분위기들이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공조로 갖다가 제외해버리고 나머지 이제 5조 판소가 참여를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5조 판서급 몇 명이 이제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강하유소. 그 다음에 대제학, 5군문의 대장. 근데 얘들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몇 번 읽어주시면 돼요. 유수라는 게 우리 지방제도 보면 배울 건데 네 군데 있지 않습니까? 서울로 들어오는 관문을 지키는 있죠. 네 개의 도시를 갖다가 사유수라고 불렀어요. 그 중에서 이제 서쪽 바다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길을 갖다 지키는 곳이 강화도요. 강화유수. 그 다음에 이제 대제학. 대제학은 어느 기관의 수장입니까? 대제학. 홍문관. 요거랑 이제 구별해야 되는 게 성균관의 대사성이에요. 대사성. 요 두 개는 되게 학생들이 많이 헷갈립니다. 바꿔서 문제 오답을 구성하면 학생들이 잘 틀려주는 전통적인 선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낭청은 별로 안 중요해요. 실무자. 얘들이 필요한 자료들 준비하고 메모하고 이러진 않겠죠. 그러니까 밑에서 이제 실무보는 낭청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얘들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도제조와 제조로 갖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얘들이 맡았던 문제는 외교, 재정, 인사 등 제반 업무와 군사 문제 전부 다 있다는 거예요. 국가와 관련된 중대사들은 지네가 다 결정했던 거예요. 이게 이제 비변사의 첫 번째 무서운 점.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서운 점은 재량이 강하다. 그리고 부작용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무서운 기구가 나온 거예요. 많은 일들, 국가의 중대사들을 다 결정하고, 그 다음에 지네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기구가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왕권은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약해지는 거예요. 얘들이 힘이 세지니까. 그 다음에 의정부 6조 체제를 유명무실하게 하였다. 뻔하죠. 그러니까. 의정부 6조는 그냥 종이호랑이요, 이제. 그 다음에 노론 일당 독재와 세도 가문의 중심기구로 역할하였다. 이렇게 막강한 기구가 있다 보니까 조선 후기에 있죠. 황국 정치라든지 세도 정치가 가능을 했던 거예요. 요 기구만 장악을 해버리면 일당 독재, 일가문 독재가 가능을 했던 겁니다. 혁파, 흥선대원군 때 비변사를 혁파하게 됩니다. 혁파하면서 흥선대원군이 원래대로 되돌리는 거예요. 정무는 의정부가, 그 다음에 군무는 삼군부라는 조선 초기 기구가 있었거든요. 요 기구가 담당하도록 조선 초기로 이렇게 되돌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게 어차피 한 번은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 번. 지금 3번 끊기도 그렇고, 조금만 더 나가죠. 조금 수업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있죠. 언론 정치까지만 나가면, 다음 시간 또 조금 길게 해가지고 우리 제도사를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언론 정치까지만 나가죠. 자, 고려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언론 정치가 중요한 데 있죠. 중요한 이유는 조선의 언론 정치가 많이 발달했어요. 조선 정치 조직의 특징 중 하나가 언론 정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요건데 조선의 언론 정치가 발달하다 보니까 요거를 갖다 나중에 오답 구성을 할 때는 고려와 이제 비교해서 문제를 갖다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조선 언론 기구, 조선 3사를 갖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려의 대간에서부터 뻗어나옵니다. 고려의 이제 대간 대성이라 해서 낭사, 어사대 이런 애들이 있다고 했죠. 이 낭사가 있죠. 조선에 뭐가 되냐면 사간원으로 연결돼서 갑니다. 주로 이제 간원을 하는 애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고려의 어사대 관리를 감찰하는 기구예요. 요게 조선의 사헌부로 연결돼서 옵니다. 관리 감찰에 특화된 애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문관은 원래는 도서관리, 왕실과 관련된 책 같은 거 관리하던 기구였는데 경연이라는 기구를 갖다 담당하게 되면서 있죠. 담당하면서 자문,
왕의 이제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갖다 하게 되고 그러니까 동시에 이제 언론기관의 한 축을 차지하게 되고요. 요 세 개 관리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좋고 좋은 자리가 홍문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들을 갖다 옥당이라고도 불러요. 옥같이 소중한 차례 이렇게 해서 옥당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3, 4원관들을 갖다 총 묶어가지고 총묘직 이렇게도 부르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기구들도 중요하니까 수장들이 있죠. 수장들 이름까지 명칭까지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근데 이름 기억하기가 되게 쉬워요. 이 앞에다 그러니까 대자 붙이면 돼요. 대사관, 대사원 이렇게 돼요. 기억하기 어려운 거, 헷갈리고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거는 얘밖에요. 홍문관은 대제학. 근데 대제학이라는 느낌이 학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교장 선생님 이런 느낌이 들죠. 근데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균관은 대사성이라고 했습니다. 요거 이제 구별하십시오. 자, 아이고. 한 번 잘못 눌러가지고 몇 번. 자, 그 다음에 이제 언론기관의 주요 기능. 요거는 근데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고려와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차이 나는 게 있다면 서경권이 있죠. 서경권이 차이가 나요. 서경권. 고려 같은 경우는 상위관직들까지 있죠. 상위관직들까지 왕이, 그러니까 서경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조선은 있죠. 5품 이하의 하위관리들이라든지 법령 개폐에만 서경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범주가 다르다는 거예요. 적용 범위가 서경권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고려가 넓어요, 조선이 넓어요? 고려가 넓죠. 그러면 왕권은 고려가 강해요, 조선이 강해요? 조선이 강하죠. 서경권을 많이 행사한다는 말은 신하들이 왕들을 많이 견제할 수 있다는 말이죠. 서경권의 범위가 줄어들었다는 말은 왕권이 조선에 와서 더 강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고려와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간쟁, 서경, 봉박의 기능이. 자, 다음에 이제 우리 경연 한번 정리해보죠. 이것도 이제 총정리 문제이자 꽤 심화 주제예요. 경연 자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걸 갖다 이제 심화로 이제 경연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 다 정리해 놓은 겁니다. 신하가 임금에게 역사, 유교, 경전 등을 가르치는 교육이 있죠. 교육이 경연이고 기본적으로 조강이 원칙이요. 조강은 무슨 말이에요? 아침, 점심, 저녁 언제? 아침 수업. 그리고 이제 주요 교재는 대학 혹은 대학연이라는 왕도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다음에 이제 자치통감이라는 중국의 역사서, 정관정료라는 정치적 처세법, 요런 책들 중심으로 경연이 이루어졌습니다. 고려 예종 때 처음 시작됐고 있죠. 무신접근기 때 폐지되고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려 예종 때 처음 시작되었다. 요거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이게 잠시 폐지되었다가 나중에 이제 조선 때 있죠. 다시 이제 부활을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종 때 집현전이 담당하다가 세종 때 폐지를 시켜버립니다. 지한테 잔소리하니까 집현전과 같이 폐지를 시켜버리고, 요게 다시 제대로 이제 자리를 잡는 건 언제다? 성종 때 있죠. 성종 때 홍문관에서 이 경연을 담당하면서 완전히 애들이 이제 자리를 갖다 잡게 됩니다. 경국대전에 경연을 할 거를 규정해 놓게 되죠. 이게 쭉 진행이 되는데 딱 한 번 일시적으로 이제 폐지가 됐는데, 그게 누구냐면 연산군이라는 폭군 때. 그 연산군 이후에 다시 이제 일반적으로 쭉 행해지는 거예요. 행해지는데 특히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때가 중종 때 조광조 있지 않습니까? 조광조가 그 경연을 갖다가 중시하는 이런 모습들 우리 본 적이 있고요. 다음에 이제 전랑과 관련된 내용을 또 정리해보죠. 우리 3, 4언간 언론 정치 얘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자리가 전랑이란 자리예요. 전랑이란 자리는 언론 정치의 중심에 있었던 그 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3, 4언간보다도 더 중요한 자리예요. 얘들은 언간들을 갖다 임명할 수 있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간들이 뭐예요? 그러니까 스포츠팀, 무슨 구단이라고 해요. 축구팀이라고 하면 있죠. 이 전랑들은 축구팀 감독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랑과 자랑으로 구성되어 있다. 감독하면 되게 나이가 많은 느낌이죠. 근데 전랑은 되게 젊은 계층이에요. 언간들도 전반적으로 있죠. 좀 젊은 계층입니다.
조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언관들은 그러니까 언관들이 하는 역할은 있죠. 왕도 견제를 하는 거지만 동시에 관리들도 견제를 하는 거예요. 관리들 중에 힘센 관리들 있지 않습니까? 힘세고 나이 많은 관리들을 갖다 견제를 해야 되는데 똑같이 나이 많은 관인들한테 언관직을 갖다 줘버리면 애들이 색깔이 똑같아가지고 있죠. 서로 견제가 안 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젊고 파릇파릇한 애 있죠. 신진 관리들을 갖다가 중심으로 언관 업무를 갖다 맡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견제하는 균형추 역할을 맡겼던 겁니다. 그래서 전랑도 있죠. 하는 업무에 비해서 관직의 등급이 되게 낮아요. 정랑과 자랑으로 전랑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정오품과 정요품, 중간관 등이에요. 중간관 등. 지금 5급 공무원, 6급 공무원 하면 크게 높은 관리 자리가 아니거든요. 지방에서야 뭐 과장 이렇게 되죠. 계장 나름대로. 근데 중앙에 가보면 5급, 6급이 실무 봐요. 그러니까 막 자료 찾고 막 이런 거 해요. 근데 이제, 조선에서 이제 그런 중간 계급이 있죠. 조선의 정치의, 그러니까 방향성을 갖다 결정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얘들이 이제 이렇게 중요했던 이유는 결국 이제 1번, 2번 권한 때문에요. 3번은 별로 안 중요하니까 가볍게 보세요. 통총권이 뭐냐면 3, 4 언관직에 대한 인사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통총권. 그리고 이제 자대권은 있죠. 자대권은 후임자에 대한 청거권. 그러니까 얘들은 3, 4 언관들을 갖다 임명할 수 있죠. 동시에 그러니까 이 강력한 권한을 갖다가 자기가 원하는 사람한테 물려줄 수 있는 있죠. 요런 권한까지도 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낭청권은 뭐냐면 신규 관리에 대한 청거권, 새로운 그냥 언관이 아니라 있지 않습니까? 신규 관리, 하급 관리들을 갖다가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이거는 내용상으로도 크게 안 중요한 내용이고 그리고 금방 폐지가 되기 때문에 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얘들이 변질, 조선 중기까지만 해도 얘들을 중심으로 정치가 이끌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얘들이 이제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은 조선 후기로 가세요. 조선 후기 가면은 얘들이 있죠. 원래는 균형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균형추 역할을 갖다 못하고 붕당 간의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붕당의 앞제비 노릇을 하는 거예요. 붕당의 단순히 얘들은 크게 거시적으로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있죠. 특정 붕당의 당리당락만을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선 후기 언론 정치가 쇠퇴하게 되는 겁니다. 영조 때 통청권, 자척권 같은 얘들이 재구시를 못하니까 얘들이 가진 권한들을 갖다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통청권, 자청권. 자청권은 실질적으로 살아있다. 정조 때 폐지되었다. 제대로 폐지되었다. 시험 문제 자청권 폐지가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공식적으로 폐지된 영조 때 사료가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자청권 폐지는 영조랑 연결하는 게 더 나을 겁니다. 자, 그 밖에 주요 언론들 공식적 언론과 비공식적 언론가 있는데 여러분 생각했을 때는 공식적이 중요할까요? 비공식이 중요할까요? 언론은 말의 길이에요. 임금에게 이렇게 간언할 수 있는 길이에요. 어떤 게 중요해요? 공식이 중요해요? 비공식이 중요해요? 공식이 당연히 중요하죠. 공식적인 언론으로서 상참, 윤대, 차대조차 이게 시험에 나오긴 나오는데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봤을 때는 잘 구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이제 그나마 좀 쉽게 구별하는 방법은 밑에 받침이 있는 거 있죠. 받침. 상참, 윤대 있지 않습니까? 윤대는 매일 하는 거예요. 매. 그 다음에 받침이 없는 거 차대, 조참이 있죠. 차대, 조참은 월 정기적으로 매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언제 하는지는 구별이 됐고 있죠. 다음에 이제 상참은 아침, 매일 아침 약식조예요. 이거 실제 여러분이 공무원이 돼봐도 이런 거 비슷한 거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부서원들이 참여하는 건 아니고 과장님이라든지 과장님 중심으로 해서 있죠. 계장들이 모여가지고 아침에 간단하게 미팅 같은 거예요. 미팅 같은 거. 오늘 이제 업무 같은 거 뭐 볼 건지 그거 하는 게 바로 상참이에요. 매일매일 아침에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윤대는 있죠. 매일매일
5명 이내에 문무관이 임금의 질문에 응대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실제로 이렇게 비슷한 일을 갖다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뭐 아침에 이제 뭐 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으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임금이 뭔가 좀 궁금한 내용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을 갖다가 몇몇 신하들을 갖다 불러가지고 있죠. 질문을 갖다 하는 이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대는 월 6회, 5일마다 한 번씩 있지 않습니까? 5일마다 한 번씩 뭐 이렇게 그 관리들이 있죠. 관리들 만나서 회의하는 거. 다음에 이제 조참은 이게 이제 문무백관이 이제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한 번씩 왕 딱 중간에 있고 그 마당 같은데 신하들 쫙 나열해가지고 서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조참이에요. 월사에 이제 정기적으로 주마다 한 번씩 있죠. 이렇게 조회를 하는 거를 갖다가 조참이라고 합니다. 예, 좀 구별하기 어렵죠. 어려운데 이제 일단 이제 상참 윤대를 갖다 윤대는 매일, 그 다음에 차대 조참은 월 정기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나 한번 연결을 갖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 되게 어려운 문제, 최고난도 문제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공식적 언론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 딱 이름 들어보면 대충 느낌이 와요. 그래서 이제 구언은 왕이 관원이라든지 백성에게 의견을 묻는 거고 있죠. 상소는 많이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흔히 볼 수 있죠. 뭐 신하들이라든지 일반 백성들이 있죠. 왕한테 이제 상소문을 써서 건의를 하는 거예요. 건의를 이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상언은 왕의 행차 시 글을 올려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방식. 상소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상언은 있지 않습니까? 왕이 직접 행차할 때 글을 갖다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격쟁은 비슷해요. 근데 격쟁은 뭐냐면은 글을 잘 모르는 백성들 있지 않습니까? 글을 써서 상언을 할 수 없으니까 왕 지나가면 쟁을 두드리는 거예요. 쟁을 두드려 가지고 나한테 이런 억울한 일이 있으니까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서 붙잡는 거예요. 상언. 권당은 성균관 학생들이 있죠. 성균관 학생들이 동맹휴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를 갖다가 왕이 이제 잘 귀를 안 기울여 주니까 동맹휴학을 해가지고 자기 의사를 갖다가 강력하게 개진하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뭐 관련 용어 장계는 언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장계는 이제 관리들이 그 왕이라든지 있죠. 상관들한테 올리는 보고서 요거를 갖다 장계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선에 있죠. 중앙의 정치 조직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다 정리를 했습니다. 쉬었다가 이제 그 제도서 이제 남은 부분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